네, 안녕하세요. 행꿈사에 경매하는 남자 경남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매 전문 노펌 법무법인 열린의 대표 정충진 변호사입니다. 요즘에 그 특수물건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특수물건이 좀 어렵고 그렇다는 선입견들이 있는데, 제가 나와서 저희 행꿈사에 직접 낙찰받은 그런 특수물건들을 아주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또 유용하게 공부를 한번 시켜드릴까 싶어서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이렇게 특수물건 강의를 한번 실전 사례로 해볼까 싶습니다. 많은 기대들 바라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많이 배워야겠는데요. 예. 저희 대표님, 네. 저희가 옥션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행꿈사 옥션을. 그래서 드디어 행꿈사 옥션에도 모바일 버전이 출시되어서 지금 앱으로 다운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드디어 나왔군요. 네. 구글 플레이어에서 행꿈사라고 검색하시면은 저희가 옥션 사이트를 만들어 놔서 쉽게 경매를 하시는 분들은 검색하실 때 쉽게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 옥션 사이트는 다른 사이트와 다르게 바로 일반 물건과 특수 물건을 추천해주는 시스템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일반 물건과 특수 물건 그리고 아너스 물건까지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네,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고 계신데 보니까 여기 권리 분석이랑 변호사님이 직접 다 해주시고, 그렇죠. 네, 그 각종 호재까지 다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되게 쉽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 바로 한눈에 알 수 있겠어요. 그렇죠. 지금 같은 혼돈의 시기에 어떤 물건을 투자해야 될지 감 잘 안 잡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투자를 쉬는 게 맞지 않을까? 저희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부동산 전망을 봤을 때 지금은 에너지가 응축되는 시기일 뿐이다. 조만간에 다시 상승세를 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다면 지금 같은 시기에 남들 다 안 들어올 때 이런 추천 물건들 안전하게 들어가서 그냥 싸게 잡으면 큰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 특수물건 추천은 이런 식으로 대표님이 다 작성을 해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진짜 누가 봐도 이렇게 무슨 하나의 판례를 보는 듯한 이렇게 이런 혜택을 받는다고 한다 그러면 안전하게 본인이 들어가가지고 안전하게 이 방법대로 해결하면 비용도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겠죠. 저희가 보고 한다는 게 마치 답안지를 보고 답을 쓰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 물건이군요. 대화마을에 있는 아파트 31평짜리 아파트입니다. 감정가는 6억 6백이었는데 지금 낙찰가가 3억 5,700. 이렇게 김모모 씨가 낙찰을 받았는데 이거를 반값보다 좀 높습니다만은 감정가 대비하면 왜 이렇게 싸게 받았을까요? 지금이 거래 절벽기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거래 절벽기도 한몫했겠지만 그래도 이건 좀 너무 싸게 떨어진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런 물건들 법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할 때는 뭘 보라 그랬죠?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복잡하게 권리 분석을 할 것이 아니라 매각 물건 명세서로 등기부상의 권리 분석과 임차인의 권리 분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배웠죠. 등기부상 막 지저분한 권리들이 많던데 그 권리들이 따라오나요? 인수할 게 있나요? 봤을 때는 따져봐야 될 게 2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권리상의 등기에 나와 있는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하지 아니하는 것은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여기 한 줄로 나와 있죠. 등기부의 복잡한 권리들 이런 것들은 요 한 줄만 보면 된다. 말소 기준 권리 외우고 찾고 이게 아니라 그래서 등기된 부동산의 권리 중 매각으로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이 해당 사항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 소멸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일반 물건 아닌가요? 일반 물건이죠. 그런데 또 이제 권리 분석에는 또 중요한 축이 하나 있죠. 임차인에 대해서 권리 분석이 있죠. 또 권모모 씨가 주거 임차인으로 돼 있죠. 그렇죠? 근데 보증금이 공란으로 돼 있고 차임도 공란. 근데 전입일자는 기재가 돼 있죠. 확정일자 공란, 배당 요구 여부 공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다 그러면 보증금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공란으로 돼 있으니까. 보증금으로 없는 이런 물건들이 많이 있던데 낙찰자분들이 들어가기 전에 조사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공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없다 이게 아니라 여기 보십시오. 배당 요구 여부에 공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배당 요구를 안 했다는 거예요. 배당 요구를 했으면 계약서 첨부해야죠. 배당 요구서에. 그다음에 주민도 초본 이런 걸 첨부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진정한 임차인인지 아닌지를 밝히기 위해서. 근데 그런 것들이 없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배당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정보가 미상이다. 알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지 보증금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확정일자가 없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이제
보증금을 인수할 수 있을지 인수하지 않을지 그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판단한다 그랬죠?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해서 예, 예. 전입을 빨리 했는지 늦게 했는지를 한번 따져봐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예. 말소 기준 권리란 용어를 쓰지 말고 매각 물건 명세서에는 이 최선순위 설정 일자라는 게 있어요. 등기부에 최초에 설정된 권리. 예, 그 날짜하고 그 권리가 종류가 뭔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2017년 7월 18일 근저당권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근저당권이 등기부상으로는 최초로 설정된 권리라는 거죠. 예, 그런데 임차인의 전입신고 2006년도 8월 7일 임차인이 전입신고하고 들어올 때에는 이 저당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없었겠죠. 2017년이나 생긴 거니까요. 그러면 임차인이 들어올 때는 등기부 등본이 깔끔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차인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겠죠.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의미가 전문용어로 뭐죠? 대항력이 예. 있다. 대항력이 있다. 대항력이 있다는 의미는 돈을 예. 그 사람한테 배당이 먼저 돼야만이 해결된다. 배당이 안 되면 낙찰자가 그 보증금을 떠안는다. 예, 이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임차인은 지금 대항력이 있죠. 이렇게 돼버리면 보증금 미상인 거, 이 보증금 액수를 알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 알아야 되는데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조사를 해야 되는 것들인데 지금 아까 우리가 싸게 받았다고 막 좋아했지만 그렇죠? 네. 예, 거의 반값 정도에 받았다고 좋아했지만 이 보증금을 떠안고 나면 손해 볼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입찰을 했을까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아, 예,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특수물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만 얼핏 딱 봐도 전입일자가 지금 2006년 8월 7일, 이 양반이 진정한 임차인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한번 추정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이 자료상으로도 전입신고하고 산 게 너무 오래됐죠. 보통 뭐 2년에서 4년 그죠. 보통 거주를 하시고. 근데 이거 지금 몇 년이죠? 16년. 네, 꽤 오래됐습니다. 예, 살았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을까? 예, 이렇게 한번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어야겠고요. 또 다른 걸 또 한번 보면 현황조사서 한번 열어봤더니 현황조사의 기재사항이지 않습니까? 우리 행꿈사 옥션에는 이런 걸 다 기재를 해주는데 임차인 권모모 씨에게 확인하니까 위 주택은 소유자와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이상하죠? 예. 같이 살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보통은 임차인하고 소유자가 같이 살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게다가 또 소유자의 이름이 권모모 씨예요 또. 뭐 권 씨가 좀 흔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소유자도 권 씨, 임차인도 권 씨, 좀 의심이 됩니다. 예, 가족이 아니겠나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이분이 위장 임차인인가 아닌가, 혹은 위장 임차인이라 진정한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어떤 다른 법리로 이 양반의 보증금을 떠안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낼 때 필요한 부분들이 등기부 등본을 한번 또 열어보고 추정을 해볼 수가 또 있겠죠.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도 추정할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특수물건 같은 경우는 위장 임차인도 그렇고 허위 유치권도 그렇고 이렇게 추리를 하는 영역들이 많아요. 법원에서 제공하는 서류들을 가지고 추리해내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건데, 권모모 씨가 2003년에 이거를 이제 분양을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등기를 했죠. 최초의 등기를. 근데 권모모 씨가 분양 받자마자 바로 주소를 일로 옮겼어요. 옮겼다는 부분들은 소유자가 같이 살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추정이 좀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임차인이 아까 들어왔을 시점이 2006년 8월 달이었지 않습니까? 2006년 8월 달에는 다른 권리가 있지 않았을까 봤더니 2003년도 7월 31일 날 이 권모모 씨가 이거를 이제 사면서, 분양을 받아서 사면서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했죠. 은행에 돈을 빌리면서 국민은행으로부터. 그리고 또 2007년에도 돈을 빌렸고요. 이걸 보면 이게 이제 말소가 되긴 했습니다만 언제 말소되는지 한번 볼까요? 2022년 1월 4일 날 말소가 됐습니다. 2022년이면 이 경매가 개시된 게 언제냐면 2021년 12월 15일이니까 경매 개시되고 나서 2달 있다가 말소가 됐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 전까지 그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었었죠. 그렇죠. 앞에 선순위로 국민은행 저당권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후순위로 2007년도에도 근저당권이 하나 있었었죠. 그러니까 2006년도 8월 달이 이제 전입신고한 날짜지 않습니까? 근데 앞에 이제 이렇게 선순위 저당권이 있었으니까 이게 말소가 안 됐다면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인 거죠. 근데 그거를 경매 개시 후에 말소를 시켰다. 요거는 조금 진정한 임차인일 수도 있겠다?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말소해가도 자기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올라설 정도로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진짜니까 이게 갚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이건 또 위장 임차인으로 한번 추정해볼 수 있는 정황들은 뭐냐면 권모모 씨가 국민은행으로부터 추가로 6,500만 원을 또 대출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앞에 이렇게 선순위로 2006년 8월달 전입신고했으니까 선순위로 이렇게 임차인이 있으면 1금융권에서는 후순위로 대출을 안 해주죠. 이렇게 되면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에는 나름대로 무상 거주 확인서나 뭐나 이런 것들을 받아놨겠죠. 이런 거 보면 진정한 임차인으로 추정되기도 하고 위장 임차인으로 추정되기도 하고, 그죠? 이렇게 하나씩 추리를 해나가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은 소유자랑 같이 살고 있다, 이런 부분들 등기부등본을 딱 보다 보면 뭐 미니스톱 뭐 이런 것들 나오고 그런 거 보면 편의점 같은 걸 운영하셨던 것 같아요. 롯데제과도 나오고 하는 거 보면. 그러면서 이제 물품을 받을 때에, 그죠, 담보를 제공한 거죠. 물품 거래를 정기적으로 하면서 그런 식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등기부 같은 걸로 추리를 해내는 거죠. 이분이 뭘 하시는 분인지, 또 왜 등기를 설정했는지. 이렇게 롯데제과가 이렇게 2억 5천이라는 큰 돈을 대출을 해줄 때에 실제로 임차인이 있다 그러면 안 해주지 않았을까? 뭐 이런 느낌들. 그래서 한번 물어봤더니 이 양반들은 가족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렇게 되면 가족이라는 게 이제 분명해졌죠. 가족이 같이 살면서 방 하나, 뭐 방 2개, 뭐 이런 것들을, 가족이라면 임대차 관계가 설정이 안 될까요? 상하 수직 관계에서는 또 가능하고 부부 간은 또 안 된다고 또 배웠어요. 그러니까 가족 간의 관계를 하더라도 당연히 뭐 보증금을 좀 싸게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죠. 임대차 계약은요. 부부 간의 관계 같은 경우에는 서로 동거 의무가 있고 법적으로 둘 간에. 근데 부부 간의 관계도 임대차 관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호적이나 뭐 이렇게 혼인 신고가 돼 있기는 하지만 거의 뭐 별거 중이라고 치자고요. 그래서 그냥 무늬만 부부인 경우들, 그랬을 때에는 보증금 내고 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뭐 수직 간의 관계니 가족 간의 관계니 뭐 그런 게 아니라 좀 이례적인 거죠. 이례적일 뿐인 거죠. 가족 간의 관계에서 이렇게 임대차 관계가 설정되는 것들은 의심스러운 정황이긴 하지만 설정될 수는 분명히 있다. 거기서 좀 더 나가보게 되면 가족 간의 관계일 때 보증금을 제대로 다 받고 할까요? 또 그렇지는 않겠죠. 그런 부분들을 또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황조사서에서 소유자를 함께 거주하고 또 보고, 등기부 등본에서도 소유자가 지금 여기를 전거했으니까 살고 있고, 그러니까 임차인하고 소유자가 같이 살고 있는 게 드러났고, 그리고 그 임차인은 가족관계로 또 드러났고, 이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를 한번 볼까요? 확정일자가 있는지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다 그랬죠? 국토부 실거래가에 들어가서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정일자를 한번 찾으러 들어갔는데 매매는 2006년부터 진행이 됐고요. 전월세 같은 경우는 2011년도부터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06년도에 지금 임차인이 들어왔는데 그 유무를 알 수가 없었죠. 찾지를 못했군요. 그런 부분들도 진정한 임차인일지 아닐지, 만약에 확정일자를 2006년도에 전입하면서 받았다라고 하면 진정한 임차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하면 가족관계이기 때문에 확정일자는 굳이 안 받았겠죠. 이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아니면 경매 후에 뒤늦게 받았거나 이런 식으로 추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원래 이제 아까 국민은행에 선순위 저당권이 있었기 때문에 애초에 들어올 때는 대항력이 없었다. 이런 부분들. 또 하나 아까 그리고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있지만 그 후순위로 또 국민은행이 또 대출해주지 않습니까? 그럴 땐 그런 식으로는 안 한다. 1금융권은 후순위 대출은 절대 안 하죠. 그러면 이 당시에 시세를 좀 알아야 이게 만약에 위장임차인이 아니라고 하면은 저희가 얼마를 인수해야 될까를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판단해 볼 필요가 좀 있겠죠. 근데 이제 국토교통부 자료에는 등록된 게 없죠. 시세가 얼마인지. 찾아볼 수 있는 거는 이제 뭐 KB 시세 이런 분도 찾아볼 수 있겠고, 그렇지만 KB 시세도 아주 오래전 건 없을 거예요. 근데 방법이 없지는 않죠. 부동산 사이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뱅크란 사이트가 한번 들어가 보면 거기 과거 시세가 잘 나와 있습니다. 1988년부터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과거 시세를 클릭하고 들어보면 이렇게 봤더니, 과거 시세를 봤더니 2006년 11월 이렇게 봤더니 전세 시세가 한 1억 2천, 1억 3천 정도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나마도 이게 오른 거니까 2006년도 11월, 지금 우리가 얼마였죠? 2006년 8월 달에 전입신고를 했죠. 그렇게 되면 더 저렴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1억 2천 정도는 혹시나 떠안을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인 건데, 중요한 부분들은 1억 2천을 떠안는다라고 굳이 생각할 필요는 없는 부분들이 뭐냐면,
가족 간의 관계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같이 소유자랑 살고 있죠. 그러면 일부를 쓸 텐데 당시에 이제 그 전체를 독채로 쓸 때 시세를 다 또한을 필요는 없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야겠죠. 거기서 이제 그 핀트가 좀 우리가 초점을 맞춰볼 수 있는 것들이 만약에 이게 위장 임차인이고 뒤늦게 계약서를 작성해가지고 이렇게 그 진정한 임차인처럼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처신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1억 2천을 과거의 시세니까요. 그걸 찾아보고 1억 2천짜리 계약서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게 되면 더 의심스럽겠죠. 그렇죠? 아까 같이 그렇죠. 네. 예, 가족이고 일부만 쓰고 있는데 1억 2천을 돈을 다 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예, 그러니까요. 네. 그런 부분들도 다 추리를 해낼 수 있어야겠죠. 위장 임차인의 정황만 있는 거는 아니죠. 이게 경매 개시 후에 돈을 갚았지 않습니까? 선순위. 그래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올라선 거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진정한 임차인이 아니면 굳이 돈까지 갚아가면서 자기의 진정한 임차인임을 예, 이렇게 보이려고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느낌들. 그렇게 되면 진정한 임차인일 수도 있겠죠. 또 하나는 판사들이 주로 느끼는 것들인데 그렇게 아무런 권한도 없이 돈도 안 내고 뭐 이랬는데 여기서 살았겠는가 이렇게 오랫동안 무슨 권한이 있으니까 살지 않았겠는가 보통들 판사들은 그렇게 생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진정한 임차인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정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위장 임차인으로 추정되는 정황과 진정한 임차인으로 추정된 정황이 지금 혼재해 있는 그런 상황들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위장 임차인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더 설득력 있고 더 많죠. 네. 예. 이런 물건을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리스크 통제를 해야겠죠. 네. 그죠? 리스크 통제를 해야 되는 건데 저희들은 행꿈사에서는 절대로 예, 뭐 아니면 도식으로 소송에 가서 이기면은 큰 수익 나고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뭐 예, 좌절에 빠져가지고 경매를 떠나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는 않죠. 네. 그래서 리스크를 항상 단 1%의 리스크도 없이 들어간다. 안전하게 큰 수익을 내는 게 특수물건이다. 분명히 명심하셔야 되는데 리스크 통제를 어떻게 할까요? 경매 제도에 있어서 많이 유찰을 일단 돼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얼마나 금액이 저희한테 인수될 수 있는 거지 최후의 방안까지 고려를 해봐야 된다. 그렇죠. 아까 찾아봤죠? 네. 예, 2006년도에 뭐 들어갔을 때의 보증금이 얼마였나요? 또 하나에 대한 보증금? 예. 다 전체를 이제 임대를 줬다라고 가정을 해도 1억 2천 2천 정도라고 네. 하겠죠. 그런데 지금은 소유자랑 같이 살았으니까 예, 실제로는 방 하나 썼다, 뭐 방두개 썼다 이렇게 나올 텐데 만약에 주장을 할 텐데 임차인 쪽에서 그렇게 되면 더 금액이 깎아줘야 되는데 만약에 1억 2천짜리 계약서가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의심스럽겠죠. 예. 근데 16년 전에 계약했던 계약서를 찾아오는 것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보통 임차인들은 이게 경매가 들어가면 그때 경매 개시 결정 후에 계약서를 이제 급조하죠. 급조를 하고 과거 시대 찾아보면서 또 써놓고 그 다음에 또 확정일자도 그때 찍죠. 예,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위장임차의 전형적인 모습들인데 이 임차인은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는 없지만 추정을 그렇게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일단은 가족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보증금은 상당히 저렴할 수 있겠다. 예, 그렇게 그리고 점유 실제 점유한 부분도 방 1개 정도 점유했다고 하겠다. 이렇게 그죠? 임차인이 방 2개 쓰고 소유자는 방 하나 쓰고 이렇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인 거니까 그렇게 되면 보증금의 상한은 부동산 뱅크 시세상으로는 1억 2천이지만 되게 낮겠다. 그런데 혹시라도 만약에 진짜 1억 2천으로 보증금을 주장한다면 더 판사들에게 의심을 살 것이다. 이런 느낌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보통 저희가 이제 이렇게 수백 건의 이런 위장임차인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그럼 보증금 지급 내역이 되게 중요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다른 거 다 뭐 의심하고 어쩌고 해도 보증금 지급 내역이 있다고 하면 그건 진정한 임차인으로 추정받겠죠. 네. 예, 그런데 이러한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보증금을 언제 지급했다, 뭐 계약서에 뭐 계약금 놓고 뭐 중도금 언제 놓고 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 과거에 뭐 돈을 빌려줬네, 만에 뭐 가족 간의 관계는 보통 그렇게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과거에 뭐 빌려준 그런 금융거래 내역들 싹 이렇게 모아서 얼추 이렇게 보증금 내역을 맞추는 거죠. 그렇게 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인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 통장 내역을 증명을 해라 그 말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를 입금했다가 중요한데 가족 간이니까 그런 게 좀 애매모호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위장 임차인 같은 경우들은 이렇게 한꺼번에 입증을 못 하고 어떻게든 뭐 금액을 얼추 맞춰야 되니까 과거에 돈 빌려준 자료들 같은 것들 그런 거래 내역들을 제출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근데 그렇게 해서 얼추 맞춰놨는데 1억 2천이에요. 그러면 되게 의심스럽죠.
왜냐하면 방을 일부를 쓰고 있고 그런데도 1억 2천을 맞춰온 거니까 오히려 맞춰온 게 더 의심스럽죠.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 자 보세요. 되게 의심스럽죠. 가족 간의 관계에 같이 살고 그다음에 확정일자도 없죠. 게다가 이제 그 보증금 액수도 뭐 얼추 이렇게 맞춰놨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게 다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보통 학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죠. 이럴 때에는 위장 임차인을 추정하고 입찰해도 된다. 근데 가장 어려운 게 이 가족 간의 관계인 소송이에요. 왜 그렇죠?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의심스럽다고 생각했던 정황들 있지 않습니까? 네. 왜 보증금이 액수가 작지? 왜 확정일자를 안 받았지? 이런 부분들이 다 하나로 설명되지 않습니까? 가족이니까. 우린 서로 믿었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스러운 정황으로 봤던 것들이 다 임차인한테는 유리한 정황이 되는 거죠. 예, 비정상적인 정황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거. 그게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소송에서 가족 간의 관계에서 이렇게 임대차 확정을 체결했다.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게 위장 임차인이다 아니다. 이런 방식으로만 접근해서는 쉽지가 않겠죠. 실제로 임차인일 수도 있거든요. 네. 의심스럽지만. 예, 그랬을 때에 다른 뭔가 수단을 좀 만들어 놓고 들어가는 게 또 우리 행꿈사의 자랑이지 않습니까? 최후의 보루.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뭐 판례 같은 거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돈을 빌려주는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보증금으로 우린 전환했다. 그리고 내가 살았다. 그래서 나 방 한 칸 쓰면서 살았다. 이건데 이거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합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돈을 빌려줬으면 채권자일 뿐인 건데 그 채권자로서는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는요. 여기서는 이제 경매가 낙찰이 되면 예. 네, 배당에 의해서 채권을 회수하는 걸로. 그렇죠. 뭐 가압류도 하고 배당 요구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하고 낙찰자한테 대항력을 다 행사하겠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채권자 같은 경우에는 순위에 밀려가지고 배당을 못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내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한다면 낙찰자한테 보증금을 전액 떠넘길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내 채권을 온전히 회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대항력을 활용해가지고. 그렇죠? 대항력의 요건 자체는 전입신고만 그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르면 되는 거니까. 네.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좀 이상하잖아요. 대항력이라는 거는 사회 경제적인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자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전입신고하고 이렇게 방 하나 쓰면서 마치 진정한 임차인이냐 행사를 한다면 그러면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대항력을 행사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상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판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찾아봤더니 자 보세요. 임대차 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 수익하려는 것이 아니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보호받아 기존 채권을 회수하려는 경우에 있는 경우는 주택임대차법상의 대항력이 있는지 여부 소극이란 말은 없다는 말이거든요. 네. 사실관계가 뭐냐면 근데 부모가 삼촌에 대해서 대여금 채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임대차 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삼촌이 빌라를 지었어요. 거기다가 전입신고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들어가서 살았어요. 전입신고도 했고 살았고 이런 거니까 실제로는 다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보증금은 기존에 있는 채권을 보증금으로 대체했고 전환했고 그리고 전입신고했고 그리고 거주했고 그러면 대항력 요건을 다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된 목적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호받아 부모의 대여금 채권을 우선 변제받으려는 것에 관하여 더 심리해야 한다. 그 채권 회수 목적의 임대차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그냥 대항력이 있다고 판단한 거니까 다시 심리해라라고 파기를 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존의 채권을 대항력으로 인정받아가지고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회수하려고 하는 그런 정황들이 보인다는 거. 그런 정황들이 뭐냐면 여기를 전입신고도 하고 살기도 했지만 실제로 거주지는 다른 데 있어요. 사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실제 살지는 않았다는 거. 왔다 갔다 했지만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사례처럼 일부만 쓰는 거예요. 예. 일부만 쓴다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소유자랑 임차인이랑 같이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채권들이 과거에 뭐 돈 빌렸던 채권들을 잔뜩 모아다가 보증금이랑 얼추 맞췄다. 이렇게 돼도 그것도 좀 문제가 좀 있죠. 예. 이 채권들을 회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항력, 전입신고가 있음을 기하로 해가지고 그걸 활용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진정한 임차인으로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살고 막 그랬다 하더라도 이런 판례에 의해서도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낙찰자가 보증금을 안 또안을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거죠. 네. 특수물건에서는 단순히 위장임차인이다라고 들어가는 거 이런 부분들은 위험하다고 그랬죠. 아까 가족 간의 관계는 특히나 네. 그렇지만 이렇게 최후의 보루의 판결을 갖고 움직인다고 한다 그러면 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은 매우 높아지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낙찰을 받은 것이죠. 예, 그리고 리스크 통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했을까요?
보증금을 떠안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죠. 보증금 액수는 상한 1억 2천을 넘을 수가 없다. 예, 왜냐하면 그 이후에도 가압류니 뭐니 계속 다 걸렸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다 대고 그 보증금을 증액해달라고 하면 증액해 줄까요, 임차인이? 네. 안 해주겠죠. 예, 그러니까 이건 우연치 않게 그런 것들이 다 말소가 돼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된 거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증액을 할 수 없었고 그러면 애초에 최초의 보증금이 전부일 텐데 그러면 그거는 1억 2천을 상한으로 한다. 그럼 1억 2천을 또 하나도 아까 낙찰받은 게 얼마였죠? 대략적으로 3억 5천 몇백만 원이었으니까 또 아니면 4억 8천. 네. 지금 이게 시세가 얼마였죠? 한 6억까지도 갔던 물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호가가 지금 6억 5천짜리도 나오고 있고 지금 뭐 금매가로 막 거래되는 것들은 이게 물건의 가치가 아니죠. 그거는 사정이 있어가지고 바로바로 팔려는 그런 것들이니까 이 물건의 가치는 최소한 5억 5천 이상 된다고 치면 낙찰가는 3억 7천 그리고 실제로 보증금 1억 2천을 떠안는다 하더라도 져서 그렇게 되면 4억 8천 안짝 그렇죠? 네. 시세는 5억 5천 이상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만약 소송에 친다 하더라도 일반 물건 투자한 거랑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예. 일반 물건 투자의 가장 핵심은 뭘까요? 이런 시기에 싸게 사고 그리고 네. 또 앞으로 가치가 올라갈 수 있을지 호재가 있는지 판단하는 네. 거 그런 부분인 건데 여기 뭐 호재 조사 한번 해보지 않으셨나요? 이 물건의 이제 호재가 네. 바로 킨텍스가 있는 곳 근처예요. 네. 네. 여기에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는 GTX-A 노선이 지금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굉장히 인접해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가 일산 테크노밸리라고 해서 예. 지금 CJ나 이제 방송 미디어 쪽으로 많은 일자리들과 많은 아파트들이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죠. 예. 아무튼 뭐 앞으로 굉장히 지금 비어 있는 땅들이 굉장히 지금 활용도가 높아지는 킨텍스 3전 시장까지도 지금 생기고 일산 테크노밸리는 지금 이제 거의 뭐 준공하고 분양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치면 일자리가 굉장히 많아지겠죠. 네. 직주근접의 효과가 생길 테고 게다가 이제 일산 테크노밸리가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방송 영상 단지를 그 테마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바로 옆에 한류월드라고 돼 있지만 이게 참 좋습니다. 용어가 경기 고양 방송 영상 밸리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GTX 킨텍스역 이런 부분들이 향후 2023년, 2024년 이렇게 이제 나올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대세하락기가 아니라 단순한 거래 절벽기이다. 갑작스러운 세계 정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물가 폭등과 그걸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한시적인 거래 절벽이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대세학기로 돌아선다 하더라도 원칙 호재가 많거든요. 일산 자체는요. 그래서 일산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앞으로 문화, 방송 영상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하는 자족적인 신도시가 될 거다. 또 하나 또 뭐 있죠? 일산 신도시 전체가 지금 바뀔 수 있을 만한 게 재건축 이슈도 그렇죠. 있습니다. 일기 신도시 특별법 24년 이 정도 되게 되면 뭐 법으로 완전히 정착이 돼가지고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이 될 텐데 그런 혜택들 일산 전체가 지금 재건축을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이 들썩이겠습니까? 이주 수요 때문에 전세가는 막 뛰겠죠. 게다가 막 직주근접에다가 뭐 퀸텍스 GTX 막 들어오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거래 절벽이나 대세하락과 무관하게 굉장히 일산 자체는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또 하나 이제 중심은 뭐냐면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제 뭐 원시티니 이런 것들 하나 꿈에 그리는 아파트들 이게 신축 아파트를 입주를 했단 말입니다. 원시티 같은 경우는 84제곱미터 우리랑 평수가 같죠. 그게 이제 얼마 전에 16억을 찍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렇게 가격을 선도하는 아파트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거랑 갭을 맞춰야 될 거지 않습니까? 같은 84제곱미터인데 여기는 16억이고 거긴 3억하고 이러지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8, 9억 정도까지는 상승해 줄 여력이 충분히 있다. 가치가 이렇게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일반 물건으로 투자를 해도 굉장히 괜찮은 물건이었죠. 근데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더 큰 수익이 나는 물건. 이렇게 경매 투자, 특수물건 투자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겠죠. 저희 행꿈사와 함께 한다면 부동산 전망과 그다음에 저평가된 유망 지역을 발굴해낼 수 있고 그리고 특수물건은 당연히 뭐 법무부 열린이 있으니까 소송에서 매우 높은 승소 확률이 있고 그죠? 알찬 수익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대표님과 함께 특수물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요. 많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리스크를 통제를 하라. 이런 것도 많이 인상 깊었고 아무리 그래도 위험한 물건인 거를 수익률만 보고 이렇게
심정으로 네. 감으로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 안 되죠. 네. 그래서 법리적인 것과 리스크를 통제를 해서 최소한의 리스크를 통제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렇게 오늘 배워본 물건은 위장임차인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네. 네, 이거 뭐 이런 식으로 알차게 안전하게 수익을 내고 싶으시면 저희 행kom사 옥션 연회원 가입하셔가지고 추천 물건 받고 보통 행kom사 옥션의 특수 물건 추천을 받으면 1년에 얼마든가요? 그게 한 200만 원 돈 되는데 그 모든 비용들을 나중에 소송을 하게 되면 특수 물건은 소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비용으로 100% 충당이 된다는 거. 굉장한 혜택이죠. 그러니까 공짜로 특수 물건 추천받고 보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혜택들도 저희 행kom사 옥션에서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행꿈사의 경매하는 남자 경남이었고요. 저는 정충진 변호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